최원수 교수님 모여주셨습니다.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지금 제가 강의할 교재는 126페이지. 126페이지. 그 제목이 퇴계 선생과 남명 선생의 관계와 제가 강의할 교재는 교재 126페이지. 제목은 퇴계 선생과 남명 선생의 관계와 그다음에 후세의 논의. 오늘 왜 이런 제목을 갖고 왔냐 하면 요즘 뭐 강의하러 다니는 교수들이 많습니까? 많은데 다 같이 우리 민족의 큰 스승이고 또 우리나라 선비 중에서 대표적인 선비고 한데 상호 적대적으로 봐가지고 아주 비방하는 상대방을 비방하는 그런 사람들이 없잖아요. 서로 이제 화합하고 서로 보완해야 돼요. 두 분이 본래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본래 뭐 서로 존경했고 극도로 존경했고 약간 뭐 평온했지만은 또 뭐 관계가 나쁜 그런 것도 절대 아니고 한데 후세에 와가지고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마치 두 분이 마치 뭐 적대적인 관계고 심지어는 뭐 서로 참 거의 뭐 원수처럼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는 뜻에서 남명 선생과 퇴계 선생의 관계와 후세의 논의라는 제목으로 오늘 강의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제목 보고도 허건수가 퇴계는 편들고 남명 깎아낸다 그러니까 말할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퇴계 선생 앞에서 쓰니까. 그런데 저는 이제 퇴계 남명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의 모든 선생, 뭐 다산 선생이나 뭐 성호 선생이나 미수 선생이나 오함 선생이나 뭐 정간재 선생이나 뭐 강면호 선생이나 다 존경하고 그분들의 좋은 점을 배우고 혹시 안 좋은 점이 있으면 고쳐서 배우면 다 어느 누구든지 다 선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파를 지우고 투쟁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그런 사람들은 본인한테도 해롭고 또 우리 많은 국민들이나 후세들한테 죄를 짓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제 퇴계나 남명을 두고서 막 우열을 논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보면 퇴계 선생이나 남명 선생 문집을 한번 읽어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도. 그래서 또 이제 강의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 강의하러 다니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저도 강의하면 안 되는 사람인지 모르겠지만도 하여튼 맹자가 말하기를 인지병은 제호위인사라니. 사람의 병은, 사람의 문제점은, 사람의 병통은 남의 선생되기 좋아하는 데 있다. 남의 선생되기 될 있죠. 좋아하는 데 있다. 그러니까 자격 없는 사람이 강의하면 안 되는 사람인데 강의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예를 들면 대학 교수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 하면 대학 교수가 되고 나면 여기 대학 교수 출신들 많이 계시지만도 대학 교수가 되고 나면 자기 전공 분야만 해야 되는데 어디든지 뭐 오라고 하면 다 가서 강의하니까 그게 문제입니다. 허건수 보고 바둑에 대해서 강의해 주소 그러면 저는 바둑을 둘 줄 모르기 때문에 안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가겠습니다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아는 것만 이야기하고 모르는 건 이야기 안 해야 되는데 대학 교수가 되면 뭐 착각을 해가지고 텔레비 나와가지고 막 조선 당군부터 조선 말기까지 다 아는 듯이 이야기하는데 자세히 들어보면 군데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학 교수가 뭐 만능인은 아니기 때문에 자기 전공 분야에 대해서만 조금 낮게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제가 농학에 대해서 모르는데 농학과에서 강의하러 가라고 한다고 가면 안 되잖아요. 그다음에 뭐 기계공학을 제가 모르는데 기계공학에 대해서 강의하러 가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이제 자연과학은 겁이 나서 안 갑니다만도. 근데 인문학이나 철학이나 뭐 이런 거는 아무나 하면 되는 줄 알고 막 설치는 사람이 많은데 한자 모르는 사람이 남면 강의한다고 또 막 다니는 사람도 수도 없이 많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들어가 있고 이제 적대한 거로 보고 실제 이상으로 틈을 벌려가지고 우리나라를 불행하게 한다. 이사가 중요하다고 해가지고 6년 공부하고 또 더 하는데 이사가 잘못해가지고 남의 팔을 하나 자르면 그 사람이 평생 병신이 되고 표가 나고 소송당하고 합니다. 그런데 인문과학은 잘못 이야기하면 남의 정신을 망치는데 그 남의 정신을 망치는 것은 금방 표가 안 나고 30년, 40년 뒤에 그 사람이 완전히 잘못된 방향으로 가거나 또 정신적으로 비정상이 되지만도 금방 포가 나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러니까 교육자들이나 이 강의하는 사람은 멋대로 이야기하면 금방 표가 나지만도 남에게 죄를 있는 게 됩니다. 그래서 남명선생과 태교선생 관계는 괜찮았다. 그런데 후세에 와서 몇몇 사람들이 관계가 나쁜 것처럼 자꾸 이간을 시켜가지고 관계가 나쁜 것처럼 만들고 있고 지금도 만들고 있는데 실제 그런 것이 아니다. 그다음에 서론에서 우리 민족에게 퇴계 이황 선생과 남명조식 선생이 있는 것은 너무나 큰 정신적 보배로 우리 후손들로 하여금 작은 의심을 갖게 한다. 만약 우리 민족에게 두 선생이 없었다면 우리 민족은 학문적으로나 사상적으로 너무나 초라하여 문화의 야망국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신라나 고려 때 이제 뭐 불교 쪽에서 이상대사나 등등 유명한 원로대사 등등 큰 서성이 있지만도 현실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종교는 아닙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 백성들의 정신을 바로잡고 백성들이 나갈 길을 제시하는 것은 유교만이 할 수 있는데 도교도 안 됩니다. 그런데 만약 조선시대에 퇴계 선생, 남명 선생이 없었다면 우리 민족은 너무나 초라하고 오늘날도 그 전야만국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오늘날 선비 사상, 선비 정신 보면 반감을 하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옛날 것 고집한다, 개개 묵었다. 요즘 아들 말로 전부 꼰대로 딱 몰아가지고 다 갖다 내밀려고 하는데 선비 정신은 남에게 군림하고 악질적인 악질적인 지주처럼 남을 착취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일단 공부하는 사람이고 선비는 그다음에 자기 발전을 깨하는 사람이고 그다음에 남을 위하고 국가를 위하고 전체를 위하는 사람이고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또 봉사하고 앞장서는 사람입니다. 그 옳은 선비. 근데 그 외에 이제 옳지 못한 선비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썩은 선비, 엉터리 선비, 가짜배기 선비, 또 물정 모르는 선비, 또 아청꾼 선비 등등 많이 있는데 옳은 선비는 항상 자기를 생각하고 국가 민족을 먼저 생각한다. 그래서 예를 들면 선비가 뭐 했나? 선비가 나라 망쳐먹었다. 지금도 유학이 조선을 망쳤다고 하는 사람이 많이 있고 경상대학 교수가 1000명이 넘는데 물어보면 한 900명 이상이 유학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실제 상황입니다. 경상대학교 남명 연구소가 있는데 경상대 교수가 1000명인데 남명 연구소에 가입한 교수가 한 26명이 안 돼요. 26명 중에서도 연구하는 사람은 10명도 안 됩니다. 그런 것이 경상대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나라의 실정입니다. 실정. 자기 것을 비판하고 자기 것을 천시하면 선진자고 똑똑하고 위대하고 우리나라 것이 좋다. 우리나라 것이 좋은 게 많다. 우리나라 것을 다시 살리자고 하면 개개 묵은 사람이고 물정 모르는 사람이고. 근데 허건수가 어디 가나 때면 사람들이 한문한다고 보고 그다음에 들어먹고 다니니까 선입관이 벌써 저 사람은 개개 묵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딱 고정관념을 갖고 있는데 실제로 제가 저 나이 또래 여러분들이 시골에서 살아왔지만도 저 나이 또래에서 한문한다고 하는 것은
완전히 그야말로 혁명적인 사람입니다. 혁명적인 사람. 그 당시에 전부 다 한문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저는 굶어 죽어도 좋다고 한문을 했으니까 그야말로 투쟁 정신이 없이 한문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제가 옛날 것만 고소하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의 좋은 점이 너무나 억울하게 매몰되기 때문에 이것을 좀 바로잡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상당히 잘 먹히지 않습니다. 먹히 들어가지 않는다고 그냥 포기해버리면 안 되고 먹히 들어가지 않는다고 해서 그냥 포기하는 게 아니고 더 이제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임진왜란 때 관군들이 다 도망가고 임금이 도망간 상태에서 나라를 구제한 사람이 누굽니까? 경상도 선비 아닙니까? 경상도 어비야. 남명선의 제자들, 망우당 각조 장군, 정농도 그때 많이 했지요. 그 다음에 일제 때 독립투쟁한 분들 대부분이 선비집 자손입니다. 상해 임시정부 구성원들 90% 이상이 선비 집안 사람입니다. 그 선비들이 뭐 했나 보면 그런데 답을 요 두 가지만 들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 중에는 뭐 일본에 붙은 선비도 있고 하지만도 크게 보면 선비가 나라를 구했다. 그런데 우리 경상도에서 같은 해에 이 두 선생이 태어난 것은 나중에 이야기했지만도 성호 이익 선생이 하늘의 뜻이다. 근데 두 선생이 이제 다 같이 그 당시는 전공 유학이지만 성리학이지만도 사고방식이나 학문하는 방법, 그 다음에 벼슬에 나가는 방식, 뭐 제자가 교육하는 방법, 뭐 행동하는 방법 등이 같은 점도 많지만 서로 다른 점도 많습니다. 남명 선생이 이만한데 이런데 학문이 태교 선생도 이러면 아무 특색이 없잖아요. 수학적으로 보는 때문에 남명 선생이 이런 것 때문에 태교 선생이 이런 것 때문에 공통분모도 있지만도 남명만 갖고 있는 독특한 독창적인 면모, 태계만 갖고 있는 독창적인 면모, 다른 게 많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것 때문에 제자들이나 구시아 사람들이 배울 게 예를 들면 100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되니까 구시아 사람들이 배울 게 180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훨씬 더 이제 두 분이 특징이 있고 다른 것이 많은 것이 좋은데 마치 다른 것이 많으니까 마치 적대강의처럼 잘못 이야기하는 것은 곤란하다. 그다음에 우리나라도 이제 그동안 너무 못 살아가지고 국제적으로 국가적인 위상이 낮아서 그렇지. 이미 벌써 동계정원 선생이 남명 선생은 성인의 경지에 들어갔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학기 유편 발문에서. 그러면 이제 동계정원 선생이 남명 선생이 이미 성인의 경지에 들어갔다 이렇게 글을 썼으면 그 글을 검토한 사람들이 너무 과하다, 택도한 소리 말아라, 지워라, 고쳐라 이렇게 나올 건데 책에 남아 있잖아요. 그 당시에 어느 정도 공이 됐단 말입니다. 공자가 이제 뭐 대단한 분인데 공자가 된 이유가 제자가 3,000명이고 도를 이룬 제자가 72명 그런데 공자 제자 가운데서
여러분이 잘 아는 자공이라고 그런 거 있잖아요. 자공. 논어에 두 번째는 많이 나옵니다. 공자보다 31살 적은데 이분이 이제 큰 부자예요. 전국 각지에 있는 요즘 같은 뭐 기업체 분점이 다 있어요. 중국 천지에. 그다음에 돈도 어마어마하게 많고, 그다음에 말을 잘하고, 또 외교관이고, 또 이 진화력이 있고, 학문도 뛰어나고, 또 총명하고. 그래서 공자가 천하를 다닐 수 있는 있었던 것도 이 자공의 그 요즘 말로 하면 네트워크, 자공의 그 각 회사 분점이 있기 때문에 각지에 가서 숙소도 정하고, 그다음에 적대하는 사람도 정하고 이렇게 다 할 수 있었던 것이고, 또 경비도 다 됐습니다. 경비도 다 됐고. 그다음에 이제 공자 말년에 가니까 자공을 갖다가 그 노나라 사람들이 당신이 겸손해서 그렇지 공자보다 낫지. 그러니까 깜짝 놀라면서 자기의 집에 담은 그러니까 자공이가 나를 한 번에 비하면 우리 집 담은 내 어깨 정도 오가지고 어깨 정도 오가지고 안을 싹 다 대답할 수 있다. 우리 집을. 그런데 우리 선생님 집은 담장이 수인 발인자 몇 발이 돼가지고 한 3m 돼가지고 문을 통해서 들어가지 않으면 그 안에 집의 조건점과 안에 있는 모든 그 시설 관리들의 그 규모 인을 볼 수 없다. 우리 선생님의 학문을 알아보고 보면 그 정식문을 통해 가지고 안에 들어가 보면 집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집을 문을 못 얻으니까 못 가는 기다. 자기하고 비교를 했어요. 그다음에 또 누가 이제 비난하니까 우리 선생님은 하늘의 해와 달이다. 해와 달을 어떻게 이제 훑을 수 있겠느냐. 해와 달은 구름에 의해 있고 잠시 가리지만도 해와 달은 언제나 그대로 있다. 다음에 이제 선생한테는 옛날에 상복이 없어요. 아버지는 3년, 뭐 어머니, 할아버지는 1년 이래 있는데 선생한테는 복이 없으니까 이제 제자들이 마음으로 아버지처럼 복을 인대가 있고 뭐 석 달, 뭐 5달, 9달, 보통 3년 있는데 자공이는 다른 제자들이 3년 마치고 간 뒤에 플러스 3년에 가 있고. 6년을 선생 무덤 곁에서 심여살이를 했어요. 요즘 사람 볼 적에 그 사람은 그 돌아온 사람 아니고. 저 사람이 대기업체 사장인데, 대기업체 총수인데, 어디 할 일이 없어가지고, 선생 무덤가에 가가지고, 6년 동안 울고서 선생 무덤을 지키는. 우리 선생은 너무나 위대해가지고, 3년 심상해하고는 안 되겠고, 또 3년을 내가 6년을 했어요. 그만큼 선생을 높입니다. 그래서 자공이 있기 때문에 공자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제 위대하게 되는 데는 중국말에 8대 요소가 있다. 8대 요소. 첫째 이제 본인이 잘나야 되고, 둘째 이제 시대도 좋아야 되고, 그다음에 자손이 잘나야 되고, 그다음에 제자가 잘나야 돼. 제자가 잘. 공자도 위대하지만도 이 제자들이 잘했기 때문에 공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이제 퇴계 선생이나 남명생이나 퇴계 선생도 이렇게 우리 후손들이 잘하면 얼마든지 세계적인 성인 반열에 올 수가 있는데 서로 이렇게 뭐 헐뜯고 비난하면 세계적인 성인이 될 수 없잖아요.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 다 아시겠지만도 근본적으로 공부하기를 좋아하는 그런 유전자가 있습니다. 공부하기를 좋아하는 유전자.
여러분들 중에서 간혹 다 공부하기 좋아하시겠지만 간혹 공부하기 싫은 분들도 자기 아들 보고는 공부하지 마라 그런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공부하라. 그다음에 옛날에 시골에서 못 살고 막 하면서 그 참 겨우 밥도 못 먹는 그런 시대에 자식은 학교 보내는 건 다 공부하기 좋아하는 것인데 늘 말씀드리지만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막 과외 수업하고 보충 수업하고 막 사는 것도 전부 다 공부하기 좋아하는 그런 좋은 습성이고 긍정적으로 봐야 됩니다. 전에도 이런 말씀드렸지만도 미국 이민 간 사람 가운데서 교수된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두 분째로 많은데 이민 온 사람 비율 대 교수된 사람 숫자가 근데 1등은 나라가 아니고 유태인입니다. 유태인은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나라가 1등입니다. 1등. 근데 이 최계 선생이 남명생이 나오니까 또 그다음 제자들이 각 지역에 가 있고 또 제자를 일으키니까 100년이 안 돼가지고 우리나라가 모든 사람이 학문하는 그런 학문적인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전 세계가 이제 경제적으로는 뭐 과학기술적으로는 평준화가 되어 가는데 그야말로 이제 이 학문적으로 또 인격적으로 문화적으로 선진국이 되는 것이 진정한 선진국이다. 그래서 퇴계 선생, 남명 선생 혹은 남명 선생, 퇴계 선생을 잘 배우면 우리나라가 얼마든지 진정한 그야말로 경제도 앞서고 과학도 앞서고 학문이나 도덕도 앞서는 문화도 앞서는 그런 선진국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진주 한교에서 거의 토일 빼고는 다 강의하는데 이것도 그야말로 학문을 좋아하는 그런 참 그 요소가 여러분들 몸에 다 배이기 때문입니다. 또 한교를 뭐 경영하는 이런 분들이 잘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같은 한교라도 보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문 딱 닫아놓고 마당에 풀이 우거만한 그런 한교가 대부분이잖아요. 근데 진짜 한교는 매일 사람이 이제 공부하는 사람이 와서 공부하는 소리 또 걸리는 소리가 끊어지지 않는 그런 좋은 전통이 심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유교대학 한 지도 10년 넘었지. 그런데 매년 100명, 70명 이렇게 온다는 것만 해도 여기 보면 10몇 년 된 분들도 수술하잖아요. 10몇 년 된 같은 거의 비슷한 말 10몇 년 들으려고 하면 거의 공부 좋아하는 분 아니면 가능하겠습니까? 저 강의도 보면 월, 화, 수 3일 계속 듣는 분들 계신데 제가 뭐 강의 하도 못하는데 계속 이 강의 듣는 분들이 보면 공부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또 이제 영남은 신라 최치원 이후로 시제보다 그 설총 이후로 우리나라 학문의 중심지입니다. 여러분들 성균관 해안교 문무에 배양된 설총, 최치원, 그다음에 고려시대 안향, 고려 말기 정몽주 선생, 그다음에 동방오현, 뭐 전필제 전이고 한원당 김계밀 선생, 일도 정재상 선생, 그다음에 회제 연적 선생, 퇴계 선생 전부 영남 사람입니다. 영남 사람. 그런데 인조 반정 1623년 인조 반정 이후로 이제 서인들이 독차지했지만도 진정한 학문은 영남에 있습니다. 고려 말기에 이제 영남에서 학문이 대단했는데 고려 시대의 법은 벼슬에 있는 사람은 벼슬을 현직에 있는 사람은 시골 살면 안 돼요. 호적을 다 개성으로 옮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반란 일으키기가 싶어서 가족을 데리고 개성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포원 정몽주 선생 뭐 전부 다 안양 선생 전부 다 서로 남았는데 고려 말기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길제 야은 선생이 127페이지 벼슬을 버리고 영남 경북 선산으로 지금 구미가 됐는데 선산으로 이제 문을 놨습니다. 거기서 이제 학문을 연구하고 제자를 가르쳤는데 그때 길제 야은 선생한테 많은 사람이 배웠지만도 배운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강호 김숙자 선생입니다. 강호 김숙자 선생은 조선 초기에 과거에 급제해가지고 관직에 나갔는데 서울중앙정계 사람들하고 건이 안 닿으니까 항상 이 지방간으로 돌고 한직으로 돌고 결국 고을원 정도 하고 마쳤어요. 근데 그 아들 전필제 김종우 선생이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실력은 대단한데 중앙에 끈이 없으니까
높은 뱃을 그야말로 자기 뜻을 펼 수 있는 그런 뱃을 얻지 못하니까 억울하다 싶어가지고 이 김종직 선생은 적극적으로 자기 젊은 시절부터 과거에 응시해가지고 과거 업제해가지고 세조 때 성종 때 뱃을에서 형조판서까지 오르고 가장 좋은 뱃을인 대자문망에도 여러 번 올랐고 그다음에 세조 성종의 신임을 아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제 조정을 차지하고 있던 대부분의 사람들, 여러분들이 아는 그 국사책에도 배운 훈구파 일파들, 고려 말기에 뱃을 하다가 조선이 건국되니까 조선에 다시 뱃을 한 그야말로 불사이군의 지조가 없는 그런 사람들, 그다음에 학문을 그렇게 깊이 하지 않고 과거 위주로 공부해가지고 뱃을 해서 성인하는 그런 사람들,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그렇게 볼 것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조정을 꽉 차지하고 있어요. 젠필지 김용선이 조정에 가보니까 도덕적으로 결손도 많고 뭐 아무런 학문적인 업적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높은 관직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이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자기가 임금의 신임을 통해가지고 자기 제자나 뭐 후배, 뭐 친구들을 대거 조정에 진출시켰습니다. 그래서 젠필 선생은 1492년 돌아가셨지만도 그 이제 성종 말년부터 해가지고 조정에 젠필제 선생의 제자나 후배들이 한 50여 명이 차지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사람이 한은당 김경필 선생, 일도 정영시한 선생, 타경 김일손 선생, 그다음에 매개조이 선생. 매개조이 선생은 지금 종필 선생의 처남이고 등등 또 내개 유호인 선생 함양분이고 그다음에 우졸제 박한주 선생. 우졸제 구도 하지만은 우졸제 볼 필요가 없어요. 우졸제 박한주 선생 함안 사람이고 밀양 사람인데 함안 살았고 남계 표인말 이분도 함양 사람인데 그참 이런 사람들이 이제 조정에 들어가니까 이런 사람들이 조정에 들어가니까 가만히 있지 않고 이제 학문과 문학적 열량을 발휘하고 또 도덕적으로나 학문적으로 정통성이 없으면서 요직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훈구파들을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훈구파들이 위협을 느껴가지고 영남 사림들을 축출하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극동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무호사를 일으켰는데 유장강이하고 이극동이가 전라도 감사하면서 자기 아버지 뭐 상을 당했는데 기생을 끼고 다녔다. 이걸 갖다가 타경 김일 선생이 알고서 역사 기록에다가 기록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극동이가 좀 지워달라고 몇 번 사정을 했는데 안 지어줬는데 마침 이제 너무 또 이제 타경 김일성 선생은 자기 선생을 너무 이제 또 존경한 나머지 여러분 잘 아는 조 이재명 군은 그런 걸 갖다가 실록 자료가 되는 사초에다가 수록을 해버렸어요. 조 이재명 그만 안 되고 조 이재명 해야 돼요. 이제는 황후한테 맞아 죽은 그런 초나라 뭐 허수아비 황제인데 황후한테 맞아 죽은 이제를 조문한다, 불쌍히 여긴다 이런 글이니까 세조한테 맞아 죽은 단종을 동정하는 그런 글이다 해가지고 그 문제 삼아가지고 무호사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김종직 일파를 대거 축출하는데 그때 대부분 김일손은 바로 맞아 죽었고 그다음에 기양을 당했습니다. 그다음에 1498년이고 그다음에 1504년에 이제 갑자사 왔는데 이거는 이제 연산군 어머니가 억울하게 죽은 것을 갖다가 우저강이가 연산군한테 이야기를 해가지고 연산군이 막 완전히 어머니를 생각하는 마음에서 자기 어머니 죽이는데 관여된 사람들 또 대부분이 또 영남살인파가 관여가 되었어요. 다 죽이고 남은 사람 다 죽이고 기양한 사람들 다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영남 살인파가 완전 뭐 하루아침에 완전 몰살당해 축출당해가지고 조정에서 다시 이제 맥을 못 칩니다. 그렇게 되니까 영남에서 서울에 가서 출시한 그 배설을 간 사람들이 요즘도 국회의원 양반하다가 끝에 가면 구속되듯이 서울에 배설하면 큰일 난다. 걸리지 마라. 또 집에 책 두지 마라 해가지고 영남이 한때 완전히 학문적인 공백이 났어요.
실제 상황입니다. 책 가지고 다니면 겁을 내고 책 가지고 다니는 사람을 비웃고 대표적인 예가 한원당 김경필 선생이 기안 가고 나서 자기 어머니가 자기 집에 남아있는 책하고 아들이 진 글하고를 싹 다 마당에 모아가지고 불로 확 질러봅니다. 왜냐고 왜 그렇습니까? 소위 말하는 글이 우리 아들 죽였다고. 글이 우리 아들 죽였다고. 그런 기록이 남아있는 집은 그렇지만도 기록이 없으면서 기록을 많이 없앤 그런 집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영남이 한때 완전 학문제 공백이 있었고 조정에서 다시 아무도 진출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 그 뒤에 한 20년쯤 뒤에 회제 이연적, 충재 건벌 이런 사람들이 이제 선생 없이 자력으로 공부해서 조정에 다시 진출해가지고 영남 살인파의 기반을 서서히 세우다가 회제 이연적은 태계남보다 10살 앞인데 남영선생은 1501년 태어나있고 태계 선생은 1501년을 갖고 1570년 회제 이연적 선생은 1491년에 태어나가지고 1553년 10살 많습니다. 그 서원을 처음 건립한 주세봉 선생은 한만부인데 한만칠원부인데 이분은 태계 선생하고 남선 딱 중간에 그 퇴계 선생이 1534년에 조정에 처음 나갑니다. 근데 이제 벼슬을 하러 나갔다고 많은 사람들이 벼슬을 하면 안 되는 줄 아는데 공자 맹자가 적극적으로 벼슬을 하려고 들었습니다. 공자 맹자가 적극적으로 벼슬을 하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우리나라 사람들은 벼슬 안 하면 훌륭한 사람이고 벼슬을 하면 안 좋은 사람으로 치는 그런 생각이 지금도 갖고 있는데 그 잘못된 생각이고 학문이 뛰어나고 능력이 뛰어나면 벼슬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뭐 태계가 남명 벼슬 안 했느냐? 태계는 하다가 말고 남명 벼슬 안 했느냐? 시대가 벼슬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안 한 것이지. 벼슬한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아예 벼슬 안 했고 벼슬 하다가 34살 때 나가있고 43살 때부터 벼슬 안 하려고 애를 썼고 끝까지 벼슬 하다가 기안 가서 세상별이 있고 이분은 자기 부모 상을 당하기 전에는 계속 간직이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벼슬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착한 사람 나쁜 사람 다 사귀게 되고 그 다음에 벼슬을 계속 하다 보니까 제자가 아무도 없어요. 제자가 아무도 없으면 후세의 개성이 안 됩니다. 그래서 퇴계 선생은 이제 가난도 있고 또 어머니를 위로하고 또 형제간들이 권하기 때문에 벼슬을 나갔는데 43살 딱 돼 보니까 내가 있을 때 곳이 아니다 해가지고 문을 나기로 결심합니다. 그 뒤에 임금이 한 70분 부르지만도 뜻은 학문에 있었대. 그 다음에 남영선생도 처음에부터 은근한 게 아니고 남영선생은 또 은자가 아니고 38살 때까지 계속 과거 시험에 응시하다가 안 되고 해가지고 38살 때 비로소 이제 과거의 뜻을 접었으니까 벼슬을 안 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벼슬을 안 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두 분이 다 벼슬을 했더라면 제자도 없고 저서도 없을 것인데 마침 이제 벼슬 안 한 바람에 퇴계 선생은 제자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퇴계 선생, 남선생이 태어난 것은 같은 도에서 태어난 것은 하늘의 뜻이다 보는 것이 이제 128페이지 성호 이익 선생의 말씀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 진주지방 지금 하동옥 쪽이지만도 겸재 하홍도 선생의 인문집 서문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 원문이 129페이지에
있습니다. 129페이지. 그다음에 퇴계선생은 소백산 태백산의 전기를 받고 남명선생은 지리산의 전기를 받고 태어났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퇴계선생은 309명, 남명선생은 100여명이 되는데 퇴계선생한테 왜 그렇게 이제 저희들이 많이 몰리나 보면 퇴계선생은 그 당시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가장 최신, 가장 많은 책을 갖고 있습니다. 퇴계선생에 가면 큰 도서관이니까 많은 책을 볼 수 있다. 퇴계선생은 또 이제 사람을 지극정성으로 이제 어느 누가 오더라 해도 일어나서 맞이하고 나갈 때는 대문까지 나가서 또 전송하고 그 문목이라 해가지고 오늘날 교수들이 뭐 이제 교수 평가를 하기 때문에 자기 점수를 많이 따야 되기 때문에 학생들 방에 오는 거 싫어하는데 편지 가운데 문목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퇴계선생님이 개발한 것인데 제자가 이제 선생님 오기가 힘드니까 이 질문을 합니다. 큰 문종에다가 답설자리를 비워놓고 논에서 하기 시습직했는데 그때 때 시자가 뭐 때때로입니까 뭐 때로입니까 이거. 어떤 학생은 논을 한 번을 다 묻는 학생이 있어요. 근데 그 답장 쓰는데 시간도 많이 걸릴 뿐만 아니라 답장 쓰려고 하면 항상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귀찮거를 왜 자꾸 너희는 문목을 보내놓고 그지 않고 퇴계선생이 이제 다 답장해 줬잖아요. 그 정성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 있지. 뭐 저도 이제 뭐 자랑 같지만 어떤 사람이 편지를 하든지 어떤 사람이 문자를 보내든지 어떤 사람이 카톡을 보내든지 어떤 사람이 선물하든지 모든 사람한테 다 답장을 합니다. 전화가 오도 다 답장 전화를 합니다. 그런데 그 한강 정구 선생의 형님인 백곡 정권수 그런 사람이 퇴계선생이 돌아가시기 한 2달 전에 이제 문목을 몇 미터 되는 문목을 보냈어요. 근데 퇴계선생 글씨가 좀 삐뚤삐뚤해 이상해요. 평소 글씨하고 달라요. 그래서 선생님 글씨가 이상하다 했는데 조금 지나니까 퇴계선생이고 뭐 세상에 버렸어요. 1570년 음력 12월 8일 날. 그래서 정곤수 선생이 자기한테 편지 보낼 때 퇴계선생이 가슴이 아파가지고 바로 앉지도 못하는데 이 가슴에다가 베개를 받치가지고 엎드려가지고 이렇게 몇 미터 되는 답장을 썼습니다. 그런 거 보면 쟤들이 감동 안 할 수가 없지. 그 다음에 남명 선생은 좀 음악에 가르치는데 남명 선생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뭐 별로 술도 없고 또 실제 이상으로 좀 과장되게 평가된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남명 선생의 어릴 때부터 평생 친구고 남명 선생보다 2살 많은 대곡 성훈코는 분이 남명 선생이 돌아가시니까 제문에서 유종이 망이라 우리나라 유학자의 어떤 되는 사람 우리나라 최고의 유학자가 세상을 떠났다 이랬어요. 그 유종이라고 인정했어요. 원래 이제 사람이 자기 어릴 때 친구들을 별로 존경 안 하잖아요. 근데 유종이라고 표현했어요. 그 다음에 또 남인생 비문에서 맨 끝에 가서 이거는 아닐 믿자 없을 믿자. 남명 선생은 이거 학문한 혜택이 널리 퍼지지 못했다. 또 그래가지고 백성 민무록 록은 복이란 말인데 백성들이 복이 없는 것을 설파한다. 남명 선생 같은 분이 발탁돼가지고 어떤 영향력을 발휘할 그런 자리에 앉아서 국가 민족을 위해서 일을 했으면 백성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것인데 남명 선생이 초야에 묻혀가지고
일생을 보냈으니까 남명생이 그 자기의 정윤을 펴지 못했으니까 그 결과로 혜택이 널리 미치지 못했고 백성들이 그런 혜택을 받지 못했으니까 복이 없는 것을 슬퍼한다. 타동사에 복이 없는 것을 슬퍼한다. 그게 얼마나 그 같이 옆에서 어릴 때부터 자랐던 친구가 그 정도로 평가하니까 남에게 대한 평가가 과장되거나 뭐 실제 이상이 전혀 아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9페이지 보면 같은 해 남인생은 음력 6월 26일 지금 경상남도 상가현 토동 합천군 가해면 외톨이 의령 대이면 그 건너편에 태어났고 퇴계선생은 음력으로 11월 25일 경상좌도 경상북도 예안군은 안동군 북쪽인데 1914년에 안동군에 합체가 됐어요. 옹계리에서 태어났대. 지금 태실이 남아 있습니다. 그다음 실지병생을 같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상 남명학파와 태계학파를 형성해가지고 한국 학술사상 우뚝한 양대 산맥을 형성했대. 그러니까 학파라고 하는 것은 그 학파를 창시한 사람이 독창적인 학설이 있어야 돼. 학설을. 그 다음에 학통이 있어가지고 쭉 전달이 돼야 돼. 그지 끝나버리면 안 되고 아무나 학통이 있는 게 아니고 아무나 학파가 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평생 서로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 단성에 살던 그 합천이시 청양당 의원 이분도 동갑이고 또 같은 도에 태어났고 그래서 이분은 이제 대단한 분인데 이민들한테 문집이 다 타버려가지고 뭐 남긴 글이 없어가지고 학문을 깊이 알 수 없는데 하여튼 퇴계 남명 사이에서 이 서신을 통해서 두 사람은 교란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553년 명종 때 퇴계가 먼저 서신을 보내서 남명에게 벼슬하러 나오라고 권합니다. 그때 이제 국가에서 전국에 8명의 숨어있는 인재, 대곡 성운 등 해가지고 토정비를 지으면 토정이지함도 이때 이제 발탁이 되는데 버릴류 숨을 일 과거하지 않고 버려져 가지고 숨어 있는 인재 유일로 청거됐다. 근데 보통은 이제 청거된 사람은 종구품직을 냈는데 남명한테는 정육품직을 냈어요. 특별 대우를 했습니다. 근데 남명이 벼슬하러 나갔습니다. 이때는 퇴계 선생은 이제 성균관 대사성, 성균관 총책임자로 있었는데 벼슬하러 나오라고 간곡하게 장문의 편지를 직접 이제 퇴계 선생이 남명상한테 보냅니다. 그 130페이지 퇴계 선생은 남명한테 직접 보낸 편인데 아주 장문입니다. 중간에 좀 줄였는데도 130페이지까지 1페이지까지 갑니다. 그 내용 보면 아주 남명을 높이고 칭찬하고 또 퇴계 선생은 초치 저갓집이 의령 가래에 있어가지고 이 경남 지방을 8번 방문합니다. 또 상가를 지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둘째 부인 저갓집은 아니고 둘째 부인의 처외갓집 장인이 살았던 안희수성동 갈 적에 영성군 말이면 영성동군이 있는데 그 이제 48살 때 그 와서 한 달 동안 있었어요. 그러면서 상가하고 얼마 멀지 않잖아요. 그러면서 서로 못 만났습니다. 뭐 꼭 만나려고 만나지만 꼭 만날 일도 없고 또 이제 약간 뭐 사람이니까 인간이니까 자존심도 있고 해가지고 뭐 우리도 그렇잖아요. 꼭 만나려고 만나지만 내가 뭐 꼭 문제 갈 거 있나 그런 게 있는데 그래 하여튼 뭐 못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이 53사 때 처음 편지를 보냈는데 읽어보시면 알겠지만도 남명을 극도로 존경합니다. 그래서 천리신교로 그런 말 천리신교 만나지는 않았지만도 우리 먼 곳에서
먼 곳에서 천리. 정신적으로 사귄다. 우리가 되게 직접 안 만나도 되게 좋아하거나 되게 그리고 하면 정신적으로 만날 수 있잖아요. 신교. 뭐 상상을 해가 내가 무슨 말을 하면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고 이렇게 이제 꿈속에서도 만나고. 공자는 이제 주공을 좋아하고 몽견 주공. 공자가 이상적인 인물이 주공이니까. 꿈에서 주공을 본다. 퇴계선생하고 남선생하고 서로 이제 정신적으로 만났대. 그래서 그 다음에 원문은 읽어보시고 131페이지 내용을 요약해놨습니다. 퇴계의 장중한 문체에 담긴 131페이지 중간 장중한 문체에 담긴 간절한 사연의 편지를 남명은 또 읽고 또 읽었다. 교수님 봤습니까? 제가 보진 않았지만 또 답장할 때 보면 알아요. 또 그 말하고자 하는 내용인 즉 태계가 하는 이야기가 태계 나도 배설의 뜻이 없고 공부를 하고 싶은 마음이 늘 간절한 사람이다. 그러나 임금님의 부름을 저발할 수가 없어 물러났다가 다시 분리와 펴설하고 있는 실정이다. 요즘 같으면 꼭 안 하려고만 하지만 옛날에는 꼭 안 하려고 하면 잡혀 죽으니까. 논에 보면 불사무의 벼슬을 하지 않으면 의리가 없는 것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임금이 신하를 죽이고 살리고 하니까 꼭 안 나가면 안 돼요. 그래서 퇴계도 이제 안 나가다가 명종 임금이 내 같은 사람하고는 같이 내가 당신하고 같이 일할 만한 그런 자격이 안 되는 모양이지 이렇게 이제 비웃으니까 놀래가지고 서울 간 적이 있습니다. 당신처럼 자신만을 깨끗하게 지키기 위해 남명 당신처럼 자신만을 깨끗하게 지키기 위해 임금이 불러도 계속해서 나오지 않는 처신은 전통적으로 지켜오던 군신간의 의리를 깨뜨리는 것이고 불사무의에 어긋나는 것이고 공자 가르침이고 또 지금 이 도탄에 빠져 허덕이는 백성들을 돌보지 않고 내 팽개치는 것을 방한하는 처사가 된다. 당신이 그 경륜이 있는데 와서 조금 임금을 도와가지고 정치를 하면 도탄에 빠진 백성들 갖다가 구제하는데 도움이 안 되겠냐. 또 임금님이 당신의 학문과 덕행을 알아주고 파격적으로 육풍지로 불렀는데 안 나오면 임금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결과가 되니 꼭 나오라. 태계의 서신의 내용은 진지하고 겸손했다. 그러나 형식적인 말이 없이 진정으로 가슴 속에서 우러나온 말이었다. 예, 다시 강의하겠습니다. 남명 선생 답장은 그것도 생략했는데 상당히 긴데 퇴계 선생보다는 좀 짧습니다. 그 원문은 132페이지 밑에 있습니다. 근데 첫머리에 보면 일어났어요. 남명 선생이 늘 그대를 우러러 사모하기를 하늘의 북두칠성처럼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높이 존경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오랜 세월 동안 만나 뵙지 못하여 마치 책 속에 실린 옛 인물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공자나 명자처럼 주자 이런 사람처럼 생각했다. 그러다가 문득 그대의 사연을 받아보고 저를 가르쳐 주신 바가 매우 많았습니다. 마치 그대와 아침 저녁으로 만나 가르침을 받는 것 같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래서 그 내용을 요약하면 그 밑에 조금 큰 글씨 남명은 자신이 퇴계에 대한 사모의 뜻이 간절함을 먼저 말했고 다음에는 세상에 알려질 만한 학문이나 덕행도 없으면서 헛이름을 얻었으니 세상을 속이고 임금을 속인 꼴이 되었다. 실제보다 더 이제 학문이 알려지고
덕행도 높은 것으로 평가되면 허드렛을 얻었다. 겸손한 말이 아주 극도로 겸손한 말인데. 그다음에 자기는 또 벼슬에 나갈 만한 경륜이나 식견이 정말로 없어 벼슬에 나갈 수 없다고 겸손하게 거절했다. 그다음에 마지막에 가서는 약간 비꼬는 말인데 자기에게는 세상을 보는 눈이 없어 세상 일을 분별할 능력이 없으니 그대가 나의 눈을 밝힐 약을 달라고. 발운상군 약인데 약을 달라 얘기했어. 눈 밝히는 약이 있어요. 발운상. 발은 해칠 발자고 우는 구름은 자고 그다음에 산자는 흩어진 산자는 명사가 되면 가루약. 당신은 눈 밝은데 나는 눈이 어두워서 잘 못 보니까 눈 밝히는 발운산 약을 좀 보내달라 한 것은 당신은 눈이 밝아서 벼슬 나갔는데 난 눈이 어두워서 벼슬을 못 나가니까 내 눈을 좀 밝혀달라. 약간 이제 퇴계를 약간 풍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그 당시 왜냐 그러면 아직도 윤원영이 살아가지고 정권을 좌지우지하고 그 다음에 명종은 어린 임금이고 명종 어머니 문정왕후가 지금 정치하잖아요. 문정왕후 오빠가 윤은행이니까 바른 선비들이 대부분 기양가 있고 맥을 맺추는 파인데 남명하고 태하고 이제 다른 점이 지금 이때 배설할 수 있느냐. 나는 배설할 시기가 아니라고 본다. 퇴계는 배설 안 하면 모두가 다 배설 안 하면 어떻게 하느냐. 백성들을 위해서라도 국가를 위해서라도 배설하자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차이입니다. 그다음에 또 남명이 퇴계한테 편지를 보냈는데 133페이지. 당신 너무 성리학 연구에 집중하고 당신 주변에서 성리학만 왈가왈부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실천에 바탕을 두지 않은 그런 학문 너무 하지 말고 또 당신한테 배우는 사람들한테 그런 것만 좋아하지 말도록 좀 바르게 좀 인도하라. 지금 우리나라 학자들이 너무 공소, 텅비고, 성기고, 엉성하고 실속 없는 이런 학문을 지향하고 좀 실천적인 학문으로 가도록 당신이 좀 선생 자리에 있으니까 인도해라. 그 편지가 아주 간절하게 11년 뒤에 합니다. 133페이지 64세 때 1564년 퇴계성이나 남해성은 이제 연세 계산하기가 편리한 것이 1501년에 태어났으니까 1501년이 한 살. 요즘 이제 윤석열 씨 나이는 아니지만 옛날 시기로 같으면 우리나라 정통적으로 한 살. 1564년 64살 때 남명이 퇴계성한테 이런 편지 보냅니다. 보면 이건 아주 유명한 편지인데 요즘 공부하는 사람들을 보니 손으로 자기 손으로 물 뿌리고 빚이라는 예절도 모르면서 입으로는 천리를 이야기하여 그렇잖아요. 헛된 이름이나 훔쳐 남들을 속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요 밑에 요문을 보면 133페이지 맨 끝에 보면 건견 여택에서 퇴계한테 주는 편지 건견. 요즘 보면 학자는 요즘 말은 학자가 아니고 배우는 사람, 공부하는 사람, 뭐 제자나 학생들, 공부하는 사람들이 수불지 세소지절이 구담천리 개욕 도명이 용이 기인 손으로 물뿌리를 썰소 청소할 때 물을 먼저 뿌리고 빗질하는 그런 절차 예절도 모르면서 입으로는 천리를 이야기한다. 하늘이 어떻고 이치가 어떻고 성이 어떻고 본이 어떻고 뭐
물욕이 어떻고 이렇게 하는 것은 걔는 계산을 대해서 뭐 계획을 세워서 욕하려고 한다. 이름을 훔친다. 도명. 도자가 도자가 동사되면 훔친다. 늘 말씀드리지만도 한문은 글자 모양의 변화가 전혀 없으면서 품사 전성을 마음대로 한다. 이것들은 도적 도자가 아니고 훔칠 도자. 이름을 훔치고 그것을 이름을 엉터리로 얻어가지고 용 그것을 써서 기인 헛된 이름을 얻어가지고 남을 속이려고 한다. 남한테 굴림하고 남을 압도하고 서장 대접받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반위인 소중상 해급타인 도리어 위의 소비는 이제 비동형 다른 사람한테 중상을 당하는데 그렇게 되면 그 해가 피해가 다른 사람에게까지 미친다. 앞에 여러 번 일어났던 사화, 특히 기묘사화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인데 이제 당신도 지금 조심해라. 그 내용은 이제 요약하면 그 밑에 당신의 학문은 지나치게 공허하고 비현실적으로 되어가는 당시 성리학 위주의 학문 경향을 바로잡고자 하여 학계에서 크게 영향력을 가진 퇴계에게 학풍을 바로잡아 줄 것을 간곡히 당부하고 있다. 내면에는 퇴계의 학문 성향에 대해서도 약간 비판하는 뜻이 없지 않다. 우리나라의 이제 조선시대 학문이 이제 조금 잘못된 것이 조선시대 많은 학자들이 열심히 공부합니다만도 모든 학자들이 전공이 똑같은 성리학이래. 서양에서 지금 뭐 무기를 만들고 배를 만들고 대포를 만드는데 전혀 관심 없고 중국만 믿고 성리학만 합니다. 성리학 이꼴 유학이 아니고 유학 가운데서 여러 갈래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갈래가 이제 주자학이고 또 주자 가운데서 또 주자 농학도 하고 뭐 과학도 하고 천문학도 하고 다 하는데 그 중에 또 한 갈래가 성리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성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유학 전체에서 볼 적에 극히 일부의 극히 일부 유학, 주자학, 성리학 그러니까 아주 좁고 치우치고 비현실적인 그런 학문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모든 조선시대 학자들이 이 학문만 하고 있으니까 그 나머지 많은 학문들을 다 버리고 뭐 조선 말고 뭐 기차도 안 다니고 뭐 은행이 있나 경찰이 있나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나라가 안 되잖아요. 일본이 새로 와서 이제 우리가 억울한 면도 있지만도 우리나라 가만히 놔놔도 자연적으로 도태될 정도로 학문의 폭이 너무 좁다. 제가 이제 다니면서 한문만 하라 유학만 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다른 건 무조건 외국어나 뭐 과학이나 컴퓨터나 뭐 모든 게 다 열심히 하면서 우리 전통 학문도 버리지 말라고 이런 것이지 허광수는 다니면서 한문만 하면 다 된다고 하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퇴계생만 배우면 다 되고 남생만 배우면 다 된다고 하는 게 아니고 퇴계생 남생의 좋은 점을 배워서 오늘날 그야말로 타락해가는 이 세상을 바로잡고 우리나라의 전통 학문을 우리나라의 수준 높은 전통 학문을 갖다가 회복하자고 하는 것이지 지금 이 시대에 모든 걸 다 버리고 한문만 하고 유학만 하자고 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한문학과 학생들 중에서 착각하는 것이 한문학과 들어오면 그만 영어도 필요 없고 컴퓨터도 필요 없고 한문만 배우는 줄 아는데 전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너무 심하게 이제 성리학적으로 치우치니까 남명은 지적했어요. 그래서 퇴계생한테 문제점이 있어요. 그런데 퇴계는 또 이제 남명 말에 전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퇴계는 남명이 착각한 것이 뭐냐 하면 사람의 인격 수양하고 학문하고를 같이 본 거예요. 인격 수양이고 학문을 봤는데 인격 수양하고 학문은 다르잖아요. 물리학자가 아무리 인격이 훌륭하다 해도 물리학 연구를 안 하면 안 되고 축구 선수가 아무리 인품이 훌륭하다 해도
그건 안 차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학문 연구의 측면에서 본다면 이론적인 탐구 없이는 학문 발전이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손으로 물 뿌리고 빗을 할 줄 알면서도 또 입으로 천리를 이야기하면 되는데 손으로 물 뿌리고 빗을 한다고 하면서 입으로 천리를 이야기 안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입으로 천리만 이야기하고 손으로 빗질하고 물 뿌리는 것도 안 하면 안 되고 두 가지 다 하면 돼. 두 가지 다 할 수 있잖아요. 촌에서 살면서 일 전혀 안 하는 학생도 있지만 일도 잘하면서 공부도 잘하는 학생 있잖아요. 근데 요즘 애들이 이제 학교에서 일체 청소를 안 시키니까 이것도 큰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퇴계는 남녀에 그래서 이제 진정으로 학문을 좋아하여 학문을 탐구하여 발전시키려는 젊은이들의 길을 꺾어 기존의 틀 속에 이제 이미 있는 실천 형식의 틀 속에 젊은 사람들의 그 발상을 갖다가 우러뜨려 가지고 이제 꾸불쳐 가지고 넣으려고 하는 그런 남명의 생각은 잘못된 것이라고 자기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남명의 주장이 일부는 맞지만도 일부는 옳지 않다고 또 반박하는 편지를 보냈는데 여기서는 너무 길어가지고 소개 안 합니다. 공부하는 것 자체를 경계하면 안 되고 실전도 하면서 공부도 해야 된다. 아주 비거나 예를 들면 밥 먹다가 뭐 목이 맥혀가지고 죽는 사람 있잖아요. 그렇다고 누가 밥 먹다가 맥혀 죽었다 해가지고 우리 밥 먹지 말자고 하면 안 되잖아요. 차 몰고 가다가 교통사고 났다고 차도 없어졌고 안 되고. 조선 말기에 대원군이 서원 철폐한 것도 학교에 학생 몇 명이 비행학생이 있으니까 대한민국의 모든 학교를 다 없애버리자. 그런 거 똑같아요. 그 다음에 문장에 있어서도 134페이지 퇴계는 주자의 문장을 좋아해서 그것을 전범 몸으로 삼았지만도 남명은 특이하게도 역사책인 그 춘추자시전 경전 춘추자시전과 당나라의 문장과 당송 8대간 사람인 유종원의 문장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좀 문장이 기이하면서도 고상한 것을 좋아했고 퇴계는 평범한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의 문장에 대해서 퇴계 문장을 보고서 남명이 평가한 재미난 글이 있어요. 134페이지 중간에 보면 남명 이야기입니다. 퇴계의 문장은 지금 세상에서 쓰이는 문장으로 성취된 것이다. 실용적인 문장이다. 비유하자면 나는 비단을 짜려다가 한 필을 이루지 못한 것이니 세상에 쓰이기에 곤란하다. 오단벌 지을 만큼 짜지 못했다. 퇴계는 명주를 짜서 이제 무늬 없는 명주를 짜서 한 필을 이루었으니 이제 옷을 지을 만큼 넉넉히 짰으니까 세상에 쓰일 만하다. 이거는 남명생 문집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또 58세 때 1558년에 그 남명이 지리산 유람을 하고서 유두루락이라고 하는 글을 썼는데 퇴계가 보고서 발문을 달아가지고 평가를 했습니다. 조남명의 유두루락은 일마다 의미를 부여하고 감분하고 어떤 사물을 보고 느껴서 이분을 느끼고 격양한 말이 많다. 그 단순한 유산록이지만도 사람으로 하여금 정신을 차리게 하고 그 사람됨 남명을 상상하도록 한다. 곡식을 키우는 데 있어가 있고 하루 따뜻하게 해주고 열흘 찬바람을 씌운다면 아무런 도움이 없다. 곡식이 클 수가 없다. 이거 남명말이고 본래는 명자말인데 공부도 조금 하다가 말다가 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 위로 올라가는 것과 아래로 내려가는 것은 한 발자국 올리는 데 달려있다. 착한 일을 하는 것은 위로 올라가는 것처럼 아주 어렵고 나쁜 일을 하는 것은 밑으로 내려가는 것처럼 아주 쉽다. 한 발자국 달려있다. 등등의 말은 아주 의미가 있다. 또 명철한 사람이냐 명철한 사람이 다행이냐 불행하냐 하는 말은 명철한 사람이 다행한 사람 돼야 되는데 불행한 사람 되면 시대가 안 맞는 시대다. 천고의 영웅을 탄생시킬 만하다. 또 남명이 퇴계를 두고 평가하기를 경우는 퇴계 선생의 잔데
경호의 학문은 왕을 도울만하다. 국가를 위해서 쓸만하다. 그리고 요즘 배설한 사람 가운데서 출처의 지조를 지키는 사람에 거의 가깝다. 퇴계선생이 배설에 계속 나갔다 들어갔다 하니까 출처의 지조가 없는 줄 아는데, 배설에 나갈 만할 때 나가고, 배설 나갈 만하지 않을 때 물러나는 게 출처인데, 그 남의 멀쩡히 퇴계가 그 원칙이 맞다. 그 출제에서는 남명이 월등하게 이제 뛰어나가지고 어느 누구보다도 더 원칙을 잘 지켰지만도 그다음에 남명이 이제 최근에 안 올라오지만도 그 1566년에 서울에 갔어요. 그러니까 이 한쿠는 분이 본래 무인이다가 이제 성리학자로 이제 지나는 뭐 남명 퇴계보다 한 살 많은 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이제 제대로 모아놨고, 퇴계 이황은 경호는 문장을 통해 가지고 학문을 이루었으니까 옳지 못하다 이렇게 이제 그 제자한테 강의를 해요. 그러니까 남명이 듣고서, 남의 친구니까 듣고서 자네하고 내하고가 그 이태계의 학문을 알겠는가? 자네는 본래 무인이니까 화나 열심히 살아. 나는 과거 준비하기 위해서 경서나 열심히 읽겠다. 경우에 이 퇴계의 학문이 깊은지 얇은지를 얕은지를 자네하고 내하고가 어떻게 논할 수 있겠느냐 하면서 퇴계의 학문을 극찬한 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퇴계 선생은 자기도 과거에 학교했지만도 과거 공부를 그렇게 나쁘게 안 보고, 보통 과거 공부 안 하는 사람들이 참된 공부를 하기 위해서 과거 공부 안 한다고 이렇게 하는데, 퇴계 선생은 참된 공부를 하면서도 얼마든지 과거 공부할 수 있다. 참된 공부한다고 과거 공부하면 부모 형제들의 기대를 이제 저버리는 것이고 너무 소극적이다. 그 다음에 퇴계나 퇴계가 이제 그 주자나 정자 같은 분도 다 과거 학교해가지고 뺏어 나갔대. 과거를 나쁘게만 보지 말고 참된 공부하면서 부영의 기대를 저버리지 말고 과거 공부해도 된다고 상당히 이제 과거 공부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으로 안 봤습니다. 남명은 이제 나중에 과거 공부하지 마라 했지만 실제로 본인도 이제 38때까지 열심히 과거 공부했잖아요. 옛날 분들은 과거 공부 안 하면 이제 농사 지어야 되는데, 농사 짓는 것 때문에 군대에 끌려가고 세금 내고 또 부역에 나가고 쉽지 않아요. 그 다음에 독특한 135페이지 독특한 개성이 있는 두 선생. 그래서 우리 영남이 이제 인재가 많이 나왔고 하지만 퇴계 선생은 이제 흔히 말하기로 남명 선생은 실천을 중시해가 실천을 하고, 퇴계 선생은 이론적인 학문 연구만 했다 그러고 이리 상하는데 그것도 잘못된 생각이고, 남명 선생도 실천도 하지만 또 학문 연구했고, 퇴계 선생도 학문 연구하면서 실천 중시했고 실천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남명 선생은 강직하게 뺏을 안 나갔고, 퇴계 선생은 뭐 좀 영합해가지고 뺏을 나간 것처럼 이야기하지만도 퇴계 선생도 자기 나름의 원칙을 다 지켰습니다. 두 분 다 이제 옳은 도를 행하여 세상을 구제해 나가자, 세상을 구제하자 그런 마음 똑같습니다. 세상을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고 은자가 아니고, 남명이 은자가 아닙니다. 은자는 이제 자기 혼자 못 맞게 그리 하고 자기 혼자 편안히 지내려고 세상을 잊어버리는 사람인데, 퇴계나 남명은, 특히 남명은 세상을 잊어버린 적이 없어요. 달밤에 혼자 앉아가지고 국가 민족의 일을 생각해서 잘못된 일을 공못하면 눈물을 흘렸다.
이런 정도의 이야기니까. 두 분 다 국가 민족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는 분이지 숨은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왜 남명이 배설 안 했느냐? 첫째, 배설을 할 만한 시대가 아니다. 사화의 시대. 자기 친구들이나 대부분이 다 죽거나 귀양 가니까. 그 다음에 자기한테 내린 배설 12번 내렸는데 12번 내린 배설이 다 무슨 뜻을 행할 만한, 경륜을 펼 만한 그런 자리가 아니었다. 뭐 제사에서 짐승 키우는 그런 관청, 뭐 종이 만드는 관청인데 배설해봤자 뜻을 못 펴잖아요. 그 다음에 그 당시 임금이 명종이나 뭐 중종이나 이런 임금들이 같이 일을 할 만한 그런 임금이 못 된다. 그래서 1566년에 이제 윤원영도 물러나고 문정왕후도 죽고 명종이 직접 치정을 하니까 명종이 부르니까 남명이 서울 한번 올라가 봤습니다. 올라가 보니까 한 일주일 동안 명종 임금 만나가지고 직접 몇 차례 대화를 했는데 일주일 만에 지리산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왜냐 그러면 무슨 일을 할 만한 그런 일이 못 된다. 무슨 일을 할 만한 일이 그런 못 된다. 그 어느 나라든지 이성계나 왕건이나 뭐 주몽이나 대조영이나 다 나라 세울 때는 나라가 씩씩하고 기상이 늠름한데 나라가 망할 때쯤 되면 임금이라 보는 사람이 전부 바보고 애도 못 낳고 뭐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선생을 데리다가 교육을 시켜도 임금은 일반 백성하고 생활을 해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학교 다니면서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면서 뭐 공부도 하지만 다른 아들한테 놀림을 당하고 왕따도 당하고 뭐 두드리 맞고 두드리 패고 막 이래 하면서 사람 사는 도리를 배우는데 욕도 하고 욕도 듣고 하는데 임금이나 공주는 일체 누구한테 욕 들어먹거나 뭐 장난을 치거나 한 적이 없으니까 사람이 바보가 돼버려요. 이 사람이 살아가는데 망가지 요소가 있는 것 같으면 임금의 생활은 뭐 밥 먹고 자고 궁리하고 놀고 뭐 내시하고 장난치고 이런 이 많은 것은 다 모르니까 나라를 다스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온 나라고 말기에 가면 다 임금이 바보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명종을 남영선이 일주일 만나보고 안 되겠다 하고 내려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배설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배설할 수가 없다. 그 이제 형편없는 중종을 갖다가 요임금 스님 같은 성군을 만들 기라고 정암 종황조 선생이 도학정치 한다고 아침 저녁으로 강의를 하잖아요. 이제 격리를 해가지고 임금 학교가 이제 아침 먹기 전에 또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내분할 수 있는데 하여튼 공부하기 싫은 임금을 잡아놨고 계속 임금님 요순이 되십시오. 성인의 정치를 하십시오. 하니까 저 임금의 학교는 졸업도 없으니까 죽을 지경이지. 그러니까 야사회를 보면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좀 조강조 좀 잡 안 가나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같이 일할 만한 사람이 안 되는 그런 사람한테 가서 너무 이상적인 이야기 해보지 안 되니까 이제 남명은 그만 적고 내려왔어요. 그 다음 다른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136페이지 평가하기로 고본 기대성이 퇴계 선생은 넓은 바다 같다. 그 성향이나 기질이 남명 선생은 백립천인 천길 절벽이 두성 같다. 그렇게 이제 기상을 평가했어요. 그 다음에 남명 선생은 이제 퇴계 선생은 주자의 학문에만 집중했는데 남명 선생은 주자 학문 이외의 다른 학문도 하고 심지어는 노장도 조금 공부했다.
다음에 퇴계 선생은 근 3,000수가 되는 한시를 제가지고 자기 성정을 표현하고 학문의 경지, 뭐 수양의 경지 이런 것도 시로 읊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책을 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상 정말로 본격적인 저서를 한 분은 퇴계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나라가 주자의 나라라고 하지만도 주자 대전을 처음 읽은 분이 퇴계선생이 처음입니다. 남현선생은 주자 대전을 구경도 못했어요. 1392년에 건국한 나라가 1543년에 주자 전설을 처음으로 찍어가지고 보급합니다. 근데 그때 나라에서 찍었는데 돈이 없으니까 20부를 찍어, 20부. 왕실하고 국가기관에 보내고, 개인이 저책을 얻은 사람은 퇴계선생. 그 다음에 또 유의천을 본 사람이 표정받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또 김윤호라고 하는 학자가 이제 인종의 선생이기 때문에 또 건벌 구는 분이 또 명종이 좋아해가지고 이 네 분이 이제 개인이 받아갔는데 그때 처음으로 이제 주자 전설을 봤으니까 주자학이 얼마나 실제로 우리나라에 뭐 깊이 못 들어간지 알 수 있죠. 주자학을 본격적으로 연구해가지고 자기 학문에 반영한 분은 퇴계선생이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주자의 나라 해도 실제로 엉터리고 조선 말기까지도 주자학을 옳게 공부한 사람이 없어요. 그 다음에 퇴계 난명, 우리 학교 제가 83년도 경산대 오니까 교수 중에서 막 앉으면 퇴계 난명 비판하는 사람이 있던데 보니까 자기 집에 퇴계집이나 난명집이 없어요. 자기 집에 퇴계집이 난명집이 없어요. 학교 도서관도 없어요, 경산대. 그래서 제가 구해가지고 다 주웠습니다. 그런데 앉는데 뭐자 퇴계하고 듣고 난명 듣고 할 자격이 없잖아요. 그 다음에 남명 선생이 또 하나의 이제 실천을 중시하면서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이제 실수를 한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책을 짓지 마라. 두 가지는 시를 짓지 마라. 그 136페이지 마지막 달을 보면 남명은 정자나 주자 이후로는 꼭 책을 지을 필요가 없다. 보면 원문이 있습니다. 정주 이후 불필져서 정자 주자 이후에 꼭 책 지을 것 없다. 정자 주자가 다 해놨으니까 우리는 실천만 하면 된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문하고 실천하고 수양하고를 혼동을 한 겁니다. 또 시황계라 해서 시를 지으면 사람 마음이 황폐해진다. 그래서 경계한다. 시황계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시에 너무 빠지게 되면 시를 아주 교묘한 표현, 뭐 아주 특이한 표현을 하려고 하면 사람의 마음이 황폐하게 된다. 해서 초기에는 이제 한 200편 지었는데 연세 드신 이후에는 그 시를 거의 안 지었습니다. 이런 이제 말씀 때문에 남명 제자나 남명 제자의 제자 그 후인들이 문집을 남긴 사람이 거의 없고 남긴 문집도 아주 분량이 얼마 안 됩니다. 그게 창작이 지조하고 그 결과 오늘날 와서 연구하는데 엄청난 장애가 됩니다. 연구할 거리가 별로 없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문제는 공부하기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공부하기 좋아하는데 이제 실천을 강조하니까 나는 실천을 한다 하면서 실천을 핑계로 해가지고 책을 안 보는 겁니다. 학문 결론. 그 스님들 가운데서 이제 교종은 불교 경전을 12스님이 멀리 봐야 되고 선종은 가만히 앉아가지고 참선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스님 안 계시지만 스님들 대부분이 교종이 아니고 전부 선종입니다. 선종. 가만히 앉아가지고 도 튀우는. 그런데 스님들 요구하는 게 아니라 경상대 한문학과 대학원에 어떤 스님이 들어왔어요. 아주 동국대학교 불교대학 나온 정식 스님이고 어떤 절간의 주지 스님인데 자기가 한문이 좀 부족해가지고 한문 공부하겠다고 저 대학원에 들어왔는데 잘 들어왔다고 했는데 한 서너 달 지나니까 그 스님 안 보이. 온데간데 없이 안 보여. 그래서 저는 뭐 누가 가면 뭐 가지 마라 소리 안 하고 누가 오면 또 오지 마라 소리 안 하고 그냥 가면 가는 대로 오면 오는 대로 맹자말대로
왕자 불추 가는 사람은 뒤쫓아가지 않고 내자 불거 오는 사람을 거절하지 않는다. 와 내한테 안 배우노, 와 내 배우다가 많어 이런 소리 절대 안 합니다. 근데 거의 스님이 이제 안 오길래 그런가 보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한 몇 년 지나가니까 어떤 서예가를 만나니까 그런 게 아니라 그 스님이 경상대학교 한문학과 대학원 다니다가 골병 들어가 죽을 뻔했다고 그랬대요. 왜냐하면 뭐 이 교수는 이숙 전해주고 저 교수는 저숙 전해주니까 그걸 못 견디고 하니까 너무나 편안하게 공부하려고 하는 그런 것인데 이제 가만히 눈 감고 앉아가지고 참선하면 도가 터니까 남명이 실천을 강조하니까 남명은 학문도 하고 이제 실천을 강조했는데 그것을 악용하는 사람은 학문 안 하면서 나는 실천한다. 그 다음에 137페이지 남명 퇴계 선생은 일생 동안 309명의 제자를 길렀습니다. 문인록에 들어있는 게 309명이고 실제로는 더 조금 많을 겁니다. 그런데 안동 지역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서울 지역, 뭐 경북이 많고 경남 지역도 16명 있습니다. 그 다음에 퇴계생 제자면서 경남 지역에 가서 벼슬한 사람들, 고을원, 관찰사 아주 많습니다. 특히 이제 학봉 김성 선생이 인민연합이 일어나자 초유사의 임무를 띠고서 진주에 와서 총지를 했는데 이때 협조한 사람들 각재우, 대소원 조정도, 송암 1호 등 이런 사람들이 다 남명생 제자인데 남명생 제자와 퇴계생 제자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임난을 막아냈다. 임난을 극복했다. 서로 반복한 게 아니고 또 남명생 제자들 많은 분들이 경남 지방에 고론으로 와서 교화를 펼치고 임난 직후에 그 복구에 힘썼다 등등입니다. 그럼 남명 137명 맨 끝에 남명의 제자는 136명 본래는 한 50명 정도 됐는데 이상필 교수가 찾아낸 것이 136명 정도 됩니다. 아주 극도로 찾아냈는데 뭐 재장가 아닌가 좀 의심되는 사람도 있지만 하여튼 한 136명 정도 찾아냈어요. 근데 남명생은 제자들이 거의 대부분 이 경상도 서부지방, 요즘 경남지방 출신들이 대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남명 제자 가운데서 138페이지 산청 출신인데 덕계 오건 그런 분이 본래는 남명선생의 수제자 격인데 남명선생이 돌아가시자마자 돌아가시가지고 수제 역할을 못하는데 성주 교수로 부임해가지고 이분은 늦게 가을 했는데 그때 성주 부서로 부임하니까 교수로 부임하니까 성주 한교회 교수로 부임하니까 성주 목사, 성주 시장이 금계 환윤양인데 퇴계 선생의 대표적인 제자입니다. 두 분이 만나가 주작을 강론하고 본래 남명의 제자인 오건이 이 긍계를 통해서 퇴계를 알고 퇴계의 제자가 됩니다. 그 다음에 대소원 조용도는 함안 사람이고 진주 소남에 살았는데 지금 뭐 단생 소남에 살았는데 안기 찰방이라고는 안동 북쪽에 있는 그 역 관리하는 역장으로 8년 재직하면서 퇴계 제자인 학봉, 서예 등을 만나가지고 교류했고 이때 학봉을 알아가지고 임난을 극복하는데 같이 협조했습니다. 두 선생의 문화에 동시에 출입한 제자들도 많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선생이 월등히 낫고 한 선생이 필요 없다 하면 두 선생한테 갈 필요가 없지요. 끝까지 두 선생한테 간 것은 남명은 이랬고 태경은 이런 게 아니고 아까 남명한테 못 배우는 건 태경 선생한테 배운다. 공통부분은 이런데 또 다른 부분이 많이 있다. 그래서 선생을 꼭 한 명이라 하라고는 건 없는데 사람들이 막 착각을 해가지고 선생은 하나라야 되는 줄 아는데 그게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자기가 영문과 선생님은 영문과 선생님만 생각하는데 경상대학 교수가 800명인데 학생이 자기과 교수 5명만 교수고 나머지는 교수 아니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어느 누구든지 가도 배울 수 있어요. 이 많은 선생으로서 선생으로 삼는다. 뭐 시는 누구한테 배우고 뭐 문장은 누구한테 배우고 논어는 누구한테 배우고 이래 하면 다 많은 선생으로서 나는 누구 선생이니까 누구 제자니까
다른 사람은 안 간다 이러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138페이지. 퇴계와 남명 양학파에 아까 갈등이 있었다 했는데 이것을 융화를 위해서 노력한 사람들, 퇴계 남명 양문화에 출입한 대표적인 사람들이 그 일본에 있습니다. 덕계 오건, 계암 김우갱, 동강 김우홍 형제가입니다. 그 다음에 한강 정구, 주규 오운, 축각 이광우, 단성 배양에 등은 양문에 출입하면서 기본적으로 모두 두 학파의 관계에 관계를 융합하려는 자들이었다. 왜냐하면 퇴계에게 없는 것을 남명한테 배우고 남명에 없는 것을 퇴계한테 배우기 때문에 서로 아까 상보적인 서로 보완하는 야구동원 되면 코치가 여럿이 있잖아요. 투수 코치가 있고 포수 코치가 있고 서로 보완한다. 모든 방면에서 서로 보완한다. 오늘과 마찬가지고 나는 누구자니까 당신 아니다 그러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용주 조경 이분은 이제 퇴계남의 제자는 아니고 제자의 제자격인데 자기 할머니가 거창 사람이라서 거창의 가족 위에 와서 살았습니다. 나중에 남명의 신도비를 지었는데 남명 신도비는 여러 개가 있습니다. 남명의 학문연원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1610년부터 23년까지 대북 정권이 워낙 이제 거셌으니까 그 인조반영 이후로 남인들의 학파가 하나로 정리되어 있는데 다시 남명 선생의 신도비를 쓰면서 그 남명의 학문연을 갖다가 언급하면 남인 내부가 분열이 난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 남인 인조반영 이후니까 남인들이 결합 집되지만 남인 중에는 북인 출신도 있고 하니까 약간 내부 분열이 있었는데 그것을 평정하기 위해서 140페이지 용주 조경 이런 말을 합니다. 남명 선생은 사람을 쉽게 인정하지 않았다. 중간에 유독 퇴계 선생에게만은 하루도 만난 적이 없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여 편지를 자주는 아니지만 한 5번, 너댓 100번 주고받았으니 반드시 또 선생님을 그랬다. 그때 말하는 선생은 학문적으로 이제 배울 것이 있는 사람, 후세에 와서 말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두 선생이 서로 용납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으니 이상한 일이다. 선생 두 남명 퇴계가 사이가 안 좋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일 아니다 해가지고 화합을 깨했습니다. 어떤 사람 그런 것이 이제 말은 안 했지만도 정인홍 일파를 가리킵니다. 그 다음에 동계정원은 이제 대표적인 정인홍의 제자입니다. 정인홍 제자입니다. 정인홍이 이제 처음에는 대단히 명망이 있었고 대단히 뛰어난 인물이잖아요. 과거 합격하지 않고 영의정에까지 한 사람이 조선시대 몇 명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광해군이 임금되는데 결정적인 이제 도움을 줬어요. 그런데 대북파가 되니까 이제 광해군 즉위하고 나서는 이제 조정의 실권자가 됐는데 그러다가 1613년에 여러분 잘 아는 소위 영창대군 옥사 사건. 왕이 적자를 낳으면 무조건 서자가 아무리 많아도 서자가 아무리 뛰어나도 적자가 다음 때 왕이 됩니다. 가야군은 그런데 운명이 이상한 사람인데 선조 임금이 적자가 없어요. 근데 임민나라 일하니까 잘못하다가 선조가 편행하다가 죽으면 나라에 임금이 있으니까 피난 가다가 광해군을 세자로 책봉합니다. 광해군 형님 임해군이 있는데 임해군은 좀 이상하니까 광해군을 새로 책봉했어요. 그리고 임진왜란때 광해군이 잘했습니다. 선조를 대신해 각지만 다니면서
작전 지휘도 하고 뭐 국가 정서도 돌보고 잘했어요. 그래 이제 완전히 임금 되는 걸 생각했는데 선조 말년에 선조가 새로 장갈 들어가 있고 그게 말하는 임목대비인데 아들을 낳았어요. 한 1600 한 3년쯤 애를 낳았는데 그러니까 적자가 태어났으니까 이제 모순이 납니다. 적자가 무조건 왕위를 이어야 된다. 그런데 이미 세자로 책봉해놨다. 역사상 없던 처음 있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적자를 세워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이미 세자로 책봉한 지 오래됐고 건 20년이 다 돼가고 또 그동안 공도 많이 세우고 강희군이 해야 된다 하다가 이제 강희군을 지지하는 상소를 하다가 정현홍하고 이채미 기양을 가게 되었는데 기양 가다가 보면 선조가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미 세자가 책봉되어 있으니까 강희군이 임직했고 자기를 지지했으니까 강희군이 정현홍 이채무를 대단히 고맙게 생각했고 강희군 때는 대북파들이 조정을 장악합니다. 그러니까 영창대군 살려나면 적자 살려나면 계속 이제 문제 생기니까 1914년에 영모의 루시기가 아니고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내암 정인홍의 제자인 동계 정원이 그 창구인데 안입부인데 영창대군을 죽인 사람을 기양 보내라고 하다가 정인홍한테 걸리가 있고 제주도로 가서 10년 동안 기양사를 했습니다. 1623년 인주반영 일할 때까지 정인홍이 안 풀어줬어요. 10년 동안. 요즘 정인홍이 잘못한 건 없다고 하지만도 자기 제자가 바른말 한다고 10년 동안 기양 보내고 기양 보낸 제자가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근데 좀 임목 대비가 나중에 이제 강희군한테 너무 했다 할지 모르지만도 임목 대비도 볼 때는 강희군이 자기 아버지 김재남을 갖다가 역적으로 몰아가 죽여버렸잖아요. 그 다 여러분 아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자기 어머니를 갖다가 임목대비 어머니, 임목대비가 강희군한테 계모니까 소설을 봐서는 강희군의 외조문데 현직 임목대비의 어머니를 갖다가 제주도 관아에 여자 노비로, 여자 종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여자 종으로 만들어가지고 온갖 모욕을 가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임목대비가 원한이 빼야 안 사무치겠어요. 그러니까 인도반 일하니까 정은용을 바로 채용해버립니다. 본래 이제 정성을 지내면 채용 안 하고 나이가 70이 넘으면 또 채용 안 하는데 바로 채용해버립니다. 근데 채용되었을 적에 10년 동안 자기 선생 때문에 제주 가서 온갖 고생을 한 이제 동계 정원이 정인홍 시체가 길바닥에 널려져 있는데 아무도 손을 안 대는데 동계 정원 선생이 가서 수습을 해가지고 간에 집어여가지고 장사를 쳐줍니다. 요즘 뭐 배반하고 막 배신하는 사람들 보면 정인홍이 자기 10년 동안 꼴탕 먹인 선생이 사인당에 죽었으면 지나가면서 꽃이다 영감태 이렇게 웃긴데 또 옛날 사제의 정을 갖다가 그 다음 당시에 이제 역적을 수습하면 처벌당하는데 그 위험을 무릅쓰고 그 장례를 지내줬습니다. 대단한 분이지. 그 참 수성대 들어간 데 보면 강동이라고 동계 종과가 있어요. 그 외에 정인홍 제가 온 데서 정인홍 의견에 반대하다가 기양간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동계 선생은 또 이제 경남뿐만 아니고 경북 지방에 가서 퇴계 선생의 대표적인 제자인 월천 조목의 제자가 되면서 신도비를 썼고 또 퇴계의 제자인 지산 조호익의 신도비 또 퇴계의 제자고 남명의 제자고 이순신 장군을 죽음에서 구제한 약보 정탁 선생의 묘지명 그 다음에 또 퇴계 선생의 아들 묘지명도 퇴계 선생의 아들 이준 군본의
묘갈명도 동기가 짙습니다. 그러니까 남명학파하고 퇴계학파의 융합을 대단히 있게 합니다. 그다음에 하만 출신인 간송조임도 이분이 이제 정인홍이 한참 기세를 볼 적에 퇴계 남명을 다 같이 존경하면서 퇴계 남명의 뛰어난 점을 다 부각시키고 도산서원도 출입하고 신산서원 또 용암서원 덕천서원 다 출입하면서 퇴계 남명의 융합을 시도하고 또 142페이지 그 정인홍에 의해 가지고 잘못된 남명집 다른 학파가 싫어할 그런 다른 학파를 비난하는 그런 글을 많이 지어놨고 또 퇴계선생을 비난하는 글을 갖다가 남명집 대다 붙여놨어요. 그래서 남명수원이라고 하는 책을 편찬해서 남명의 정신과 사상과 노선을 좀 바로 하려고 하는 그런 책을 편찬했는데 지금 남명수원권은 제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어령에 그 덕곡성을 지을 적에 또 간송이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또 퇴계성을 닮아서 시문도 많이 지었습니다. 그 다음에 성호 이익선생 퇴계와 남명이 태어난 것은 하늘의 뜻이다 하는 그런 분이고 퇴계선생은 이제라고 극찬했고 또 항상 퇴계성을 언급할 때 남명선생도 같이 언급하면서 두 위대한 인물을 널리 평가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지금 시간이 다 됐는데 그 다음에 퇴계에 대한 비판과 변박 136페이지 퇴계 선생을 비판한 사람들 중에서 정인홍과 그 추종자들을 했는데 정인홍은 강해 인접완정 이전에는 남명의 대표적인 저자였는데 그래서 남명 행장도 짓고 남명 문집 서문도 쓰고 남명 신도비도 썼는데 그 글 속에서 항상 퇴계를 비판하는 그런 내용을 담습니다. 그리고 1610년에 퇴계 선생을 비롯한 회제 연적 등 동방 오연이 문무에 종사될 적에 장문에 상소론이 가지고 퇴계와 회제 연적을 정식으로 비판하고 합니다. 우리 선생이 문무에 배양돼야 되는데 퇴계가 남명을 갖다가 비판했기 때문에 그래서 남명이 문무에 배양 못했다 해가지고 비판한 그런 글이 실록에 장문으로 실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인홍을 그렇게 지지하던 광해군도 그 문제에 있어서는 광해군도 정인홍의 편을 안 들었고 또 광해군의 앞잡이인 이첨도 정인홍의 편을 안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인홍이 149페이지 퇴계를 대단히 비판하자 성균관 유생의 그 유생록인 청금록에서 삭제해버리고 유생들이 팔도에 통을 보내가지고 정인홍의 그 나쁜 점을 사방에 성토를 합니다. 그래서 광해군이 이제 그 주동자를 잡아가지고 처벌하려고 하니까 성관 유생들이 성관을 비워버리고 집단 시위를 벌립니다. 그래서 광해군이 굴복하고 권당을 해가지고 성관을 말아버린다. 성관에서 확 집단 퇴장해버립니다. 그래서 또 이제 정인홍은 이제 성격은 강직한데 퇴계 이황도 비판하고 회제 연역도 비판하고 이수민 장군을 살린 약포 정탁도 비판하고 또 조선시대 임난 극복에 큰 공이 있는 서해 유승용도 일본과 화해해서 사달관장에 만들고 또 사천 출신의 대학자고 한 구암 이정을 끝까지 또 비판해서 유림에 출입 못하게 만들고 등등 해서 율곡도 비판하고 우계성원도 비판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의 비판이 대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50페이지 서인 정권의 퇴계 남명 분열 획체 1623년에 인조 반정 이후 완전히 이제 서인정이 됩니다. 북위는 완전히 축출되고 남위는 조금 한 30% 정도 이 정권에 가담하는데 이 서인들이 퇴계 선생은 인정하면서 남명 선생은 인정 안 합니다.
왜냐하면 둘 다 율곡이 있는데 둘 다 인정해주기 싫으니까. 그래서 항상 퇴계 남명을 같이 들면서 퇴계는 칭찬하고 남명을 비판해가지고 남명을 깎아내립니다. 퇴계 남명을 사익안정원처럼 계속 만듭니다. 남명은 병통이 자랑하는 데 있다. 남명의 병통은 하나의 긍자에 있다. 남명의 그런 문장이 안 된다. 뭐 남명은 선비가 아니고 기절이 있는 처사다. 학문 모른다 등등 해가지고 아주 비난하는 그런 말을 많이 하는데 그러면서 항상 또 퇴계를 칭찬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점점 경상도가 이제 서인들이 오랫동안 정권 잡으니까 그 서인들의 아주 교묘한 원심 교란 작전이 돼가지고 경상도에서도 남명을 폄하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심지어는 덕천서원에 출입하는 유림들이 남인과 서인 나눠서 계속 싸웁니다. 덕천서원 안이 바로 남인과 서인의 싸우는 최전방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덕천서원에서는 다른 사람과 달리 원임을 두 사람 선정하는데 최근까지도 한 사람은 서인, 한 사람은 노론이고 한 사람은 남인이고 두 사람을 청구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서인들의 교묘한 원심 그 전략에 의해 가지고 경상도가 거기에 놀아남을 해서 남명이 계속 폄하됩니다. 그 다음에 또 1728년 무신난 구이하고 정일왕이 난구인데 이때 이제 반란 안이나 산청 이런 데서 반란이 일어나니까 영남을 더욱더 이제 무시하면서 경북에는 안 그런데 경남만 그렇다 해가지고 경상좌도를 갖다가 정인홍 남명 때문에 그렇다 하면서 또 아주 불순하게 몰아붙여가지고 남명이 더욱더 폄하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결론 내리고 마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두 분 다 우리나라의 위대한 서성이고 선비의 대표적이고 또 하늘의 뜻으로 낸 선생이고 우리나라에 학문이 있게 된 것도 이 두 분 선생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학문 있는 나라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두 분 사이를 갖다 나쁜 것을 하면 두 분을 깎아내리는 것이 되니까 두 분에 대해서 우리가 존중하면서 이 성인의 경지까지 높여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후대에 와서 잘못된 그런 생각은 자꾸 답답하면 안 되고 화합하고 서로 보완하는 그런 쪽으로 융화를 해야 된다. 모든 걸 다 융화를 해야 된다. 그 153페이지 보면 정자에 유명한 말이 있는데 사람은 당의 유가중 구무가하고 불당의 무가중 구유가라. 사람은 마땅히 허물이 있는 가운데에서 흠을 없는 것을 구하고 허건수 이제 이 흠이 많은 데서도 흠 없는 점을 구하고 불당의 무가중 구유가 허물이 없는 것 가운데에서 흠을 있는 것을 구해서는 안 된다. 별 탈 없는 사람한테서 자꾸 탈을 잡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의 좋은 점을 보고 배우고 그 사람이 나쁜 점을 묻어주고 그게 바로 중요하게 나오는 양선언악. 그 사람의 좋은 점은 자꾸 선양하고 그 사람의 결점은 묻어준다. 근데 사람들이 이제 좋은 이야기 들으면 그만 자기 생각은 그쳐버리고 나쁜 이야기는 불화가 퍼뜨리니까 퇴계남명 사이도 점점 사이 나빠졌대. 그래서 우리가 꼭 퇴계남명 관계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흠을 있는 사람이라도 흠을 없는 것을 찾아야 되고 흠을 없는 데서 흠을 찾으려고 하지 말아야. 남의 좋은 점은 선양하고 남의 나쁜 점은 감춰준다. 그게 이제 공부하는 사람의 좋은 점이고 특징입니다. 좋은 점은 배우고 나쁜 점은 고쳐서 배우고 이렇게 서로 당쟁을 하고 이간을 하고 분파를 나누면 안 그래도 약화된 유교가 스스로 도태되는 길을 찾아가는 길이다.
2001년 마지막입니다. 퇴계 남명 두 선생 탄생 500주년 기념식 때 도산 서원 유림과 퇴계 종택의 후손들이 8월에 축하하는 글을 덕천서원에 먼저 보내왔고 10월에는 덕천서원 유림과 남명의 후손들이 답내로 축하하는 글을 보냈다. 퇴계학파와 남명학파의 유림과 두 선생의 후손들이 단합하는 좋은 사례를 보였다. 본집에서는 이렇게 하는데 밖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분열을 조장해서는 더더욱 곤란하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이 강의하는 그 취지가 우리 위대한 우리 민족의 두 선생이 관계가 나쁜 것도 아니었고 관계가 좋았으니까 잘 개성해야 되지 후대의 잘못된 논란에 휩쓸려서는 곤란하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